안녕하십니까. 은평구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음교육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영관입니다. 이 동영상을 함께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미국 대선 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라는 제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선 결과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대선이 미국의 국내 정치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미국의 대선이 국제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한국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과 한반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50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0주 중에서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이 태평양 지역과 연안 지역과 대서양 연안 지역이 민주당 후보를 지지를 했고, 중부에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공화당 지지를 했던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 결과를 보시면은 선거인단이 538명입니다.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사람이 승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270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306석을 차지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232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확정이 됐죠. 근데 이 미국은 독특한 그 제도가 있습니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제도인데, 그게 바로 이 선거인단 제도입니다. 이 선거인단은 각 주에 할당된 그 선거인이 그 선거인 전체를 그 주의 투표자들의 투표 결과 한 명이라도 더 확보를 한 사람이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50개의 주가 서로 묶어져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의 독자적인 목소리, 이거를 존중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 숫자를 합쳐 가지고 바이든 후보가 306석을 차지를 한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유권자 지지하고 이 선거인단 지지하고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4년 전에 대선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이 이 유권자 지지 숫자로는 더 많았는데 선거인단 확보에서 트럼프 후보한테 져가지고 낙선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후보를 투표한 유권자가 8,125만 6천 명, 전체 51.4%였고요. 트럼프 지지를 한 사람이 7,419만 6천 명이었습니다. 46.9%였죠. 이게 오늘 현재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직도 미국의 많은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 미국 대선이 부정이 있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CNN이라든지 방송을 보시면은
아직 선거가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깃발을 자기 집 앞 마당에다가 꽂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 미국 정치의 지금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분열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분열을 어떻게 제대로 극복을 할 것이냐, 이것이 심각한 지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정치가 이렇게 분열이 돼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인종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길게 봤을 때 미국 정치가 또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이유는 지난 한 3, 40년 동안 1980년대 이후에 진행되어 온 그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그 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이 또 인종적인 뭐라고 할까, 분열이라고 할까, 이거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타난 보여드리는 그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915년에서 2015년까지 100년 동안의 미국의 그 소득의 배분에 관한 이 그래프입니다. 미국 소득층 중에서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몇 프로였나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1925년에서 1935년 이때까지 왼쪽이죠. 왼쪽에 보시면은 평균 한 45%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득층의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이 비율이 45%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은 대공황이 있었을 때, 미국 경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케인즈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케인지아니즘, 즉 이 경제 영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형 공사도 시작을 하고 실업자도 구제하고 또 복지도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죠. 이제 그 뉴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경제가 나쁠 때에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지 말고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공황이 터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미국 대통령들은 원래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유방임을 했었죠. 그래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케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부터 이 케인지아니즘에 입각해서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불평등이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45%였던 것이 33% 정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가 이 세계 경제에서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요. 그때 뭐 두 번에 걸친 뭐 오일 파동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든지 뭐 인플레이션과 경제 리세션이 겹쳐져 가지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케인지아니즘이 수명을 다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그 이후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철학이었습니다. 이거는 하이에크라고 하는 그런 경제 사상가가 케인즈하고는 반대되는 그런 일종의 생각을 주장을 했죠. 밀턴 프리드만도 하이에크와 함께 그런 어떤 생각을 반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경제 부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재를 그 경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시장의 자유를 만끽하도록 내버려 두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레건과 미국의 레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총리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화의 풍조가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고 이 물건뿐만 아니라 돈과 이 자본이 전 세계를 흘러다니고, 그래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하는 그런 경제 세계화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200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어려운 이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바로 불평등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80년대 이후에 어떻게 가파르게 그 불평등이 심화됐는지, 미국 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갑자기 또 많아지기 시작했는지. 그래서 2015년에는 거의 50%까지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소득 불평등 추이를 또 하나의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은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최고 1%, 최상위 1%가 차지하는 미국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에 한 11% 정도 됐던 것이 2015년에는 21% 정도까지 확 올라갑니다. 상위 1%가. 그리고 밑에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이 1980년에는 22%, 21% 정도 됐었는데 이게 2015년에는 한 13%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격차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는 게 뭐냐면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이 공장의 시설들이 자동화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트로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동안 잘 나갔었던 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고 실업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싼 그 노동력이 싼 곳에서 생산되는 그 자동차들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바람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완전히 쇠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이 붕괴가 되고 이 중서부 실업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 보셨죠? 그 지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파란색으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지역 중에서 한 5군데 정도의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그 오른쪽 맨 위에 PA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펜실버니아고, 그 왼쪽에 중간쯤에 미시간이 있고 그 왼쪽에 위스콘신이 있습니다. 이 세 주가 대표적으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공장지대였었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대선 때
이 지역이 완전히 트럼프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데는 이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아리조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돌아섰고요. 또 조지아주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지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4년 전 그 선거도 그렇고 이번에 있었던 미국 대선도 그렇고 승패의 관건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공장지대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5개 주가 공화당 지지에서 민주당 지지로 바꾸는 바람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제조업지대, 과거의 그 전통적인 제조업지대가 왜 이제 분노를 했느냐면, 왜 그러면은 4년 전에 트럼프 후보를 찍었느냐면은 미국 정치가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잡았던 간에 바로 이 지대에 살았던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실업자가 되고 낙오된 사람들을 제대로 품어안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실업자들을 재교육을 하고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취업을 시켜서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고 또 사회 안전망, 튼튼하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품어놨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를 한 겁니다.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그래서 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이 지역이 완전히 공화당으로 돌아섰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특히 그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거든요. 바로 그 저학력 백인 노동자 중심의 이 노동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 자기네들은 소외받고 완전히 내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 이거에 어떤 의미에서는 불을 지펴가지고 이거를 활용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에 이제 우리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선거 캠페인 때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도 당선이 되면은 전체 국민들이 통합하는 방향으로 리드를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를 지지해주는 유권자들만을 향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만 이렇게 달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4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양쪽의 그 간격이 더 멀어지고 굉장히 서로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고 이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불안감이 조성이 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틀려먹었다. 이건 필요 없다. 이제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과 아주 거세게 한번 붙어서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유지되어 오던 미국이 주도해왔던 이 자유주의 질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권을 쥐고 자유무역을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들 간에 서로 연합해가지고 합의한 것들을 존중하는 다자주의, 이것도 저버리고 그 다음에 동맹도 필요 없다. 동맹이 보니까는 이 동맹이라고 하는 이름만 내세우고 사실은 미국을
이 등쳐먹은 그런 나라 아니냐라는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서 외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그 유럽의 나토 동맹 국가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또 뭐 여러 다른 그 이 국가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까지 지금 들어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욱더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밀어 닥쳤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미국이 헤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세계 최고로 그 강력하고 신뢰받는 그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정부이기 때문에 주와 연방정부 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스텝도 서로 꼬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방역 문제가 정치화가 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는 거가 정치화가 돼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식으로까지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시장의 그 어떤 합리성을 아주 강하게 믿는 그런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 의료 보건 영역에서도 시장 논리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 공공의료, 공공보건 분야의 재원이 몰리기보다는 민간 의료, 그러니까 질병을 고쳐주고 하는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병을 고쳐서 수익을 내는 그런 민간 의료 쪽으로 재원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쪽이 돈벌이가 많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국가가 좀 강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시장 논리에 맡기는 그런 측면이 강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 어려움,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이제 흑인들한테 더욱더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흑인은 10만 명 중에 37.2명이 사망을 했는데 백인은 10만 명 중에 14.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2배 이상 더 흑인들이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5월달 통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부의 불평등과 인종적인 어떤 그 문제가 서로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올해 4월에 보면은 미국 하위 소득자의 53%가 이 그 집세를 못 내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세계적으로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빈곤층이 한 5억 명 정도의 빈곤층이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임기를 시작을 하면은 미국 정치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서로 분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소외된 계층의 분노를 잠재우고 국민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바로 이 소외된 계층의 분노를 잠재우려면은 세금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 보건 개혁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의료보험과 관련해 가지고 공화당 쪽하고 민주당 쪽하고 아주 의견이 다릅니다. 사실 한국처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는 드뭅니다. 이 빈부격차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열려 있는 그런 나라가 한국인데요. 미국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싼 이 보험료를 내고 의료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지 못하면은 병원을 못 갑니다. 워낙 이 병원비가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바마 대통령 때 고쳐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사회주의 보험이나 마찬가지다. 뭐 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냐라는 식으로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마 이 오바마 케어도 다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을 하면은 부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 의료 개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개혁을 해가지고 빈곤층도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제도와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사실 지금 환경 재앙이 아주 빈번하게 닥쳐오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도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라고 하는 건 없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그렇게 많이 난 거는 기후 변화하고 전혀 관계 없고 이거는 관리를 제대로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환경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기 첫날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 관련해서도 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개혁, 의료보건개혁, 교육개혁, 환경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은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법안을.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한테 문제가 상원이 중요한데요. 상원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렸고 민주당은 지금 소수당인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46석, 공화당은 50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00석인데 조지아주에서 1월 5일인가요? 이제 결선 투표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명 상원 의원이 나오게 돼 있는데 둘 다 민주당에서 가지고 가고 나머지 2석은 이제 그 제3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가 상원 의장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50대 51로 해가지고 간신히 다수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조지아주에서도 2석 다 공화당이 당선될 확률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난제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법안이 만들어질 때마다 공화당에서 딴지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개혁은 못하고 국민통합은 실패하고 분열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그런 상태가 지속이 돼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개혁을 못하고 국민 통합에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4년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보다도 더 강력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건 단순히 미국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 질서가 완전히 우리가 익숙해 있지 않은 굉장히 힘든 상태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무역은 완전히 포기를 하게 되고 각 개별 국가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이 서로 경쟁하고 그런 와중에 협력은 안 되고 국제 정치의 리더는 존재하지를 않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다시 밀어닥친다 해도 국제적인 협력도 안 되고 경제 문제를 놓고서도 협력이 안 되고 그러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1930년대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포퓰리스트들이 등장을 하고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포퓰리스트들이 등장을 하고 그때 바로 등장한 사람들이 히틀러 독일의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일본의 그 군국주의자들 이런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전쟁으로까지 치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달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4년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세계 역사의 그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전에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세계 정치에서 국제 정치에서 이 여러 가지 이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미국 대선과 국제 정치가 어떻게 그 연결이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정도 미국의 리더십이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힘이 가장 정점을 찍었던 때는 저는 부시 대통령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죠. 그래서 2001년서부터 2008년까지의 그 시기로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미국의 권력이 최상의 어떤 정점을 찍었을 때 사실은 조심해야 되고 현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뭐 이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항상 이 피크에 올라갔을 때 오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쇠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디클라인이 오게 되는데 국제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게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바로 그 피크였을 때에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밀어 제끼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게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미국식의 어떤 민주주의를 확산을 시키고 중동 사태도 안정화시키고 그러면은 테러리즘도 끝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았죠. 10년 가까이 완전히 그 수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어려운 이 상황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기운이 꺾이는 계기가 이 두 가지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추가해가지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는데 대개는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는 미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시아,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시작을 하거나 멕시코에서 시작을 하거나 하면서 서서히 확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미국의 뉴욕 월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그런 징조였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확산이 됐던 것이죠. 엄청난 타격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주었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 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되고 이 정치 사회적으로 분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 그 동맹을 중요시하지 않고 다자주의도 폐기 처분하고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리고 있었던 그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1960년대, 1970년대 그 전통적인 미국 제조업이 아주 잘 나가가지고 그 미국 백인들 위주로 해가지고 아주 이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을 때 그때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현실은 이 제조업보다는 IT 쪽, 그 다음에 뭐 이 첨단 기술 뭐 이 그 분야, 이 컴퓨터 테크놀로지 뭐 AI 뭐 그 다음에 금융 이런 섹터가 미국의 주류 산업이 돼버렸고 인종 구성도 완전히 다인종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미국보다는 과거의 미국, 백인 위주의 미국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서로 미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이 바이든 진영과 트럼프 진영이 완전히 지금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와중에 중요한 그 이 또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중국이 고속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어떻게 감소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이 1980년대는 이게 지금 그래프 상으로는 간격이 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간격이 큽니다. 미국이 그만큼 압도적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앞서고 있었는데 서서히 이게 그 격차가 좁아지면서 2013년쯤에는 이 중국의 GDP 이건 이제 구매력 평가 지수로 평가한 그 이 미국의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중국이 차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계 정치에. 그래서 이 세계 정치에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력의 그 차이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은 어느 상황에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2교시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